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겠어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하고 엄청난 자본을 동원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마철로를 하나 지었다고 해봅시다. 뼈대도 다 올리고 유리도 다 끼우고 이제 드디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건물을 설계했던 수석 건축가들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벌써부터 약간 불안한데요? 그렇죠. 그리고는 수많은 카메라하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건물을 올렸던 그 설계도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요. 와, 세상에.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끔찍하네요. 아니,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건축가들만 철석같이 믿고 평생 벽돌을 날랐던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니까요. 보통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조용히 뒤에서 수습하면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든 증거를 싹 다 무시하고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맞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한다는 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 인간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를 완전히 거스르고 공개적으로 내 설계도가 틀렸다고 외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1980년대 대한민국 학생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가장 깊은 한복판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이 내뱉은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다뤄볼 겁니다. 아주 묵직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인간의 심리하고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정면으로 꽝 충돌하는 지점이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1999년에 발간된 격월간지 시대정신에 실린 공개 인터뷰 내용입니다. 1999년의 인터뷰와 2026년의 기사가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과거 그 이념의 최전선에 서서 세상을 뒤엎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굳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공개 자아 비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조랑 도대체 어떤 섬뜩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한 건축 도면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아주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다룰 자료는 좌파와 우파, 주체사상, 386 세대 등등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겁고 정치적인 이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대화는 이런 정치적 견해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재판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는 어느 특정 진영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오직 우리 앞에 놓인 원문 자료들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랑 주장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와 사상적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해부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네. 이념이라는 무거운 안경을 잠깐 벗어두고 그 이념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럼 1999년의 그날로 곧장 들어가 보죠. 1999년 격월간지 시대정신의 5명의 편집위원 이름이 실립니다. 한기용, 홍진표, 이승규, 조혁, 유재길. 이 사람들은 그냥 민주화 시위에 몇 번 나갔던 평범한 대학생 수준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 완전 핵심 멤버들이었죠? 네, 1980년대 노동판, 통일운동, 제야담체, 심지어 국가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비합법 지하 조직의 수장급들이었습니다. 투옥이랑 고문은 기본으로 겪었던 이른바 NL, 그러니까 민족해방파와 PD, 민중민주파 계열의 진짜 브레인들이었죠. 네, 당시 학생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끌던 분들이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용어들부터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뉴스나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NL이다, PD다 이런 단어를 되게 자주 듣잖아요. 네, 엄청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정작 그게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차이를 만들었는지 또 왜 그렇게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지 체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두 세력이 단순히 정치적 노선만 살짝 달랐던 건가요? 아니면 아예 세상을 보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병든 환자를 고치겠다고 모인 의사들인데 병의 원인을 전혀 다르게 진단한 겁니다. 아, 진단이 달랐다. 네. 먼저 NL, 그러니까 민족해방파는
병의 원인이 외부 바이러스라고 봤어요. 미국이라는 외세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 정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몰아내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민족 통일이 가장 시급한 치료제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집중을 한 거군요. 그럼 PD는요? 진단을 했습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 모순, 이게 진짜 핵심 문제니까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수술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단이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한쪽은 외부 바이러스를 잡자고 하고 한쪽은 내부 암세포를 도려내자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법을 두고 피가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그렇게 철천지원수처럼 노선 투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1999년에는 한자리에 딱 모여서 우리가 둘 다 틀렸다고 선언하면서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한국 진보 진영 내에서는 엄청나게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원문 자료를 보면서 유재길 위원이 한 말이 유독 뇌리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장 진보적인 세력이다라는 배타적 의식이 운동권의 오류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아주 뼈아픈 자성을 합니다. 맞아요. 그 배타적 의식이라는 단어가 진짜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니, 무장한 군사정권, 총이랑 탱크를 앞세운 절대 권력하고 싸우려면요. 당연히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그런 맹목적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맨날 스스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최루탄이 막 쏟아지는 거리로 뛰어나가고 지하 조직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 배타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 아니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전투가 막 벌어지는 참호 속에서는 극단적인 확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거든요. 적과 아군이라는 선명한 이분법이 있어야 목숨을 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유재길 위원이 고백하는 그 문제의 본질은요. 그 이분법이 단순히 전투 상황을 넘어서 자신들의 뇌 구조 자체를 영원히 지배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 전투가 끝났는데도 머릿속은 계속 전쟁 중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절대 선의 위치에 딱 서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면 나와 약간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그냥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절대 악이거나 불순분자가 되어버립니다. 아,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지네요. 네, 이런 오만함에 빠지면 조직 내부에 아주 심각한 오류나 부패가 생겨도 우리의 숭고한 대의를 위해서 이 정도 모순은 그냥 덮고 가야 해 라면서 스스로를 쇠뇌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무섭네요. 훗날에 그 독재라는 거대한 괴물을 물리친 후에도 그 확신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를 또 다른 형태의 억압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독일 관념 철학에서 따온 시대정신이라는 이 잡지 이름은 바로 우리의 시대는 이미 변했는데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그 과거의 좁은 참호 속에 갇혀 있었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간다는 니체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에 가장 흥미롭고도 기괴한 심층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고들수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분들 80년대 당대의 네로라 하는 명문대 출신의 최고 수재들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칸트랑 헤겔, 마르크스의 원서를 원어로 읽어내던 그 똑똑한 엘리트 청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조차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그 허술한 주체사상의 집단으로 푹 빠져들 수 있었을까요? 그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심지어 남한 주사파기의 학생들의 바이블이었던 강철 서신의 저자, 그러니까 이른바 주체사상의 대부라고 불리던 김영환조차도 나중에는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경악해서 입장을 완장에 뒤집었다고 하잖아요. 대체 이 똑똑한 사람들의 이성적인 필터가 왜 주체사상 앞에서는 모조리 고장났던 걸까요? 그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려면 1980년대라는 그 시대 자체가 청년들에게 강요했던 거대한 진공 상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문민국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에 이 청년들을 휩쓸었던 세 가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있었어요.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바로 극단적 부정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참혹한 유혈 진압을 목격하면서 국가랑 기존 체제에 대한 신뢰가 말 그대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아,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봐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그 반작용으로 지금의 이 끔찍한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을 찾다 보니까
북한이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무비판적인 선호가 싹트게 된 겁니다.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약간 이런 심리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피 끓는 청년들 특유의 낭만주의, 그리고 이 세상을 단 한 번의 혁명으로 구원하겠다는 급진성이 더해진 거예요. 아, 낭만과 급진성. 네,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청년들의 마음의 방이 완전히 텅 비어버렸을 때 주체 사상이 아주 정교한 포장지를 예쁘게 두르고 그 빈방을 싹 차지해버린 겁니다. 정교한 포장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기홍 위원이 분석한 주체사상의 실체 부분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보면 도무지 서로 안 어울리는 개념들이 막 짬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기형적인 구조죠. 수령 절대주의에다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섞고 거기에 갑자기 인본주의를 쓱 끼워 넣었다고 나오거든요. 솔직히 북한의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령 절대주의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본주의는 완전히 물과 기름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그 수만 명의 똑똑한 대학생들을 홀릴 수 있었던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바로 그 지점이 주체 사상이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 악랄한 미끼였습니다. 학생운동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선의하고 정의감이 엄청나게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동지께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다들 미친 소리라면서 도망갔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던지는 미끼가 바로 인본주의인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민중이 역사의 주체다. 어떠세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낭만적인 선언입니까?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따뜻한 말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감동적인 인본주의에 완전히 매료돼서 조직의 문을 열고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교리가 아주 은밀하게 진화합니다. 맞아, 민중이 주인이지. 그런데 그 민중이 하나로 뭉쳐서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뛰어난 뇌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당이고 수령이야. 그러니까 수령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민중을 위한 길이야. 와,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네, 이런 식의 아주 치명적인 3단 논법으로 사람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 현대의 사이비 종교나 그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토끼굴이랑 소름 돋게 똑같은 구조네요. 처음에는 환경보호나 평화 같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가치로 사람을 쓱 끌어들여요. 맞아요.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특정 진영의 극단적인 논리만 막 울려 퍼지는 에코체인버, 그 메아리 방안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집단의 리더나 극단적 사상에 나도 모르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기용 위원도 나중에 주체 사상의 최고 권위자였던 황장엽 비서가 남한으로 귀순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북한이야말로 그들이 처음에 매료됐던 그 인본주의가 단 1g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끔찍한 사회라는 걸 말이죠. 참 너무나도 비극적인 깨달음이네요. 네. 그래서 통일운동가였던 홍진표 위원의 진단이 그토록 차갑고 매서운 겁니다. 그는 당대의 학생운동이 겉으로는 화려한 이념적 수사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본질을 아주 깊게 파고들면 철저한 이념의 부재 상태였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념의 부재요? 그렇게 이념의 목숨처럼 외치던 사람들이요? 네.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나 이 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없이 그저 군사정권에 대한 감정적 저항과 증오심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죠. 아, 대안 없는 분노였군요. 심지어 홍신표 의원은 당시 운동권의 영리를 건드리는 엄청난 폭탄 발언까지 합니다. 박정희와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주류가 될 수 없다고요. 와, 잠깐만요. 이 발언은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니, 박정희 정권 시절에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갔던 당사자들이잖아요. 가해자랑 화해하라는 뜻인가요? 이건 동지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으로 여겨졌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나를 고문한 독재자를 개인적으로 다 용서하라. 그런 감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걸어온 거대한 역사의 궤적을 제발 좀 객관적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었죠. 아, 개인의 용서가 아니라 역사의 인정이요? 네. 당시 운동권은 민주화라는 자신들의 성과는 절대 선호로 추앙하면서 반대편에서 피땀 흘려 이루어낸 산업화의 성과는 친일파라 독재잔재라면서 철저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홍진표 위원의 경고는 바로 이 반쪽짜리 역사관을 깨부수라는 거였어요. 진짜 냉철하네요. 과거에 우리가 피 흘려서 민주화를 이룬 건 정말 위대하지만 경제를 일으켜 세운 그 산업화의 역사적 실체까지 계속 부정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주류 리더가 될 수 없고
맨날 반쪽짜리 저항 세력에만 넘을 것이다. 라는 아주 아픈 현실 인식이었던 겁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다 못해 골수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자기 객관화네요. 하지만 이념이라는 그 거대한 구름 위에서 잠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의 아주 개인적인 삶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요. 이 꾀자름의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의 희생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저는 이 원문 자료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서도 비합법 지하 조직을 이끌었던 조혁위원의 이야기가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조혁위원 사연이 참 마음이 아프죠. 고려대에서 노문학을 전공하고 시인 이상을 너무나 사랑했던 감수성 풍부한 문학 청년이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주체 사상에 빠져들면서 나중에는 거물급 지하 조직의 수괴가 됩니다.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에는 또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무려 9년 동안이나 수배 생활을 해요. 9년이요? 그 젊은 시절에요. 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가족 사진,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것조차 철저하게 숨깁니다. 심지어 경찰 쪽에 남아있는 최신 사진이 아예 없어서 수배 전단에 교복을 입은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이 실렸다는 대목에서는 진짜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청춘이 아예 통째로 지워진 거네요. 근데 그 긴 수배 생활 속에서 조혁위원이 가장 낯설게 느꼈던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본명이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와, 이건 단순한 정치적 도피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거잖아요. 조혁위원의 그 고백은요. 이념이라는 괴물이 한 인간을 어떻게 단순한 기능적 부품으로 전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프고 무서운 증거입니다. 이름은 개인의 자아를 상징하잖아요. 하지만 조직 안에서 그는 계속 가명으로만 불리고 오직 조직의 명령과 투쟁의 도구로서만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그 이유를 무슨 거창한 국가적 대의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주 솔직했죠. 어디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보는 극단적 정열이라는 자신의 내적 성향, 그러니까 그냥 내 피 속에 흐르는 기질 때문이었다고 엄청 솔직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대단해서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저 내 극단적인 성향에 딱 맞는 일을 찾아서 미친 듯이 몰두했을 뿐이라는 이 처절한 자기 해체. 대체 무엇이 이토록 강인했던 사람들을 일고에 와르르 미너뜨렸던 걸까요? 그 거대한 붕괴에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97년에 발생한 황장역 국항노동당 비서의 망명 사건이었습니다. 아,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분이네요. 네. 사실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했을 때만 해도 남한의 주사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비가 오는데 왜 서울에서 우산을 쓰느냐 이러면서 막 비웃었거든요. 와, 모스크바에 비 오면 서울에서 우산 쓴다. 러시아식 사회주의가 지들끼리 망한 거지. 우리 민족의 태양인 주체 사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엄청난 자기 합리화를 해낸 겁니다. 건지 진짜. 그러니까요. 하지만 주체 사상을 직접 창시하고 체계화했던 황장엽 비서 본인이 북한 체제는 완전히 실패했고 저긴 그냥 생지옥이다 이러면서 남한으로 도망쳐온 순간 그들이 믿었던 강철 우산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린 겁니다. 창시자가 도망쳐왔으니 뭐 할 말이 없겠네요. 이때 조혁위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운동권 인사들이 겪었던 심리적인 충격은요. 그냥 내가 풀던 수학 문제 정답이 틀렸네? 다시 풀어야지. 이런 수준의 가벼운 지적 오류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였을까요? 내 20대, 내 30대, 내가 사랑을 포기하고 내 이름까지 버려가면서 바쳤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통째로 사기당한 것이었다. 이런 참혹하고 잔인한 선거였던 겁니다. 와, 그걸 내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진짜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자료에서 이승규 위원이 언급한 전향 없는 전환이라는 개념이 되게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전향 없는 전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런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제품이 완전히 망해서 사업 아이템을 바꿨어요. 이른바 피벗을 한 거죠. 네, 피벗 많이 하죠.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우리 새 제품 런칭했습니다 하고 홍보를 막 하는데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착취하던 그 독성 가득 탄 사내 문화랑 경영진의 꼰대 마인드는 진짜 단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승규 위원이 말한 전향 없는 전환, 딱 이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였거든요. 1990년대를 쭉 지나면서 당시에 수많은 운동권 인사들이 현실 정치나 주류 사회로 대거 진입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많이 되셨고요.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혁명을 외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시대의 흐름에 아주 잘 전환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과거에 맹신했던 그 끔찍한 이념적 오류에 대해서 뼈를 깎는 반성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향은 철저하게 회피했습니다. 왜요? 내 청춘이 다 틀렸다는 걸 도저히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재랑 용감하게 싸웠다는 그 눈부신 민주화의 훈장은 가슴에 딱 달고 있으면서 과거에 세상을 흑백으로 쫙 나누고 나와 다른 의견은 잔인하게 짓밟던 그 배타적인 습성은 머릿속에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권력의 중심부로 쓱 들어간 겁니다. 아, 겉만 바뀐 거네요. 네. 그래서 이승교 위원은 과거에 그렇게 사심없이 자신을 불태웠던 동지들이 이념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권력에 대한 아주 추악한 집착으로 채워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증언을 합니다. 참 씁쓸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네. 핵심으로 들어가 보시죠. 솔직히 이분들이 지하실에서 활동하던 1980년대는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40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시달리고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 내야 하고 주식 차트 떨어질까 봐 맘졸이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과거 운동권 선배들의 이스라린 반성문을 대체 왜 지금 굳이 알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제 예상이 맞나요? 와,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숨은 민국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 두려운 경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이야기가 옛날에 끝난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요. 1980년대에 그 맹목적인 이념의 에코체인버, 그 메아리 방 안에 갇혀있던 이른바 386 세대는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학계와 언론계에 아주 최상층부를 꽉 차지한 확고한 주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리더들이 다 된 거네요. 네. 책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심지어 우리 사회의 가장 객관적인 잣대가 되어야 할 법조계 최고위층에만 무려 100명 이상이 포진해 있다고 하거든요. 와, 100명이요?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20대 때 화염병을 던지면서 몸으로 체득했던 그 우리만 절대 선이고 너희는 다 악이다 라는 극단적 이분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쯤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그 위험한 혁명적 습관을 완전히 도려내지 못한 채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예산을 짜고 법원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아유, 진짜 아찔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목격하는 아주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그리고 서론을 물어뜯는 혐오 정치의 그 깊은 뿌리가 결국 저 80년대 지하 조직의 닫힌 밀실에 다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1999년의 이 5명의 고백이 정말 용기 있고 위대한 겁니다. 자신들의 세대가 가진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을 스스로 세상에 고발한 거니까요. 특히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주 무겁게 꺼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바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한기용 의원은 자신들이 과거에 민족 통일이라는 거룩한 대의 명분에 취해가지고 북한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잘못된 선언들을 막 내뱉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폭압에 시달리는 그 참혹한 현실을 방치하고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정말 깊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유, 300만 명이라니. 진짜 상상도 안 가는 숫자네요. 이승교 의원 역시 이렇게 일갈하죠. 북한 인권 문제는 무슨 고상한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숨쉬고 있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시간을 늦추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요. 자신이 목숨처럼 맹신했던 이념이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는 끔찍한 도구가 되었다는 진실을 두 눈 뜨고 직시한 거네요. 이념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이념이 존재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무려 40년이 지나서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셈이군요. 네, 정말 아프고 무거운 깨달음이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남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머리 좋고 뛰어난 엘리트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었던 걸까요? 아니 아무리 당시 군사정권의 폭압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의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그 함정을 알아채고 빠져나올 수는 없었을까요? 그 뼈아픈 질문에 대해서 한기용 위원이
교양 부족이라는 딱 4글자로 아주 예리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교양 부족이요? 엘리트 대학생들이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무슨 미술관 가서 서양 고전 미술을 감상하고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런 의미의 교양이 아니군요. 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기적인지, 그리고 사회라는 이 거대한 유기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지저분한 모순들을 안고 굴러가는지를 수많은 철학이랑 역사를 통해서 다각도로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탄탄한 인문학적 토대, 그걸 교양이라고 부른 겁니다. 아,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힘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청년들은 이 단단한 교양의 기반이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너무나 거대한 시대적 분노와 정면으로 마주해버렸고, 그 분노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면서 덜컥 무거운 신념부터 어깨에 짊어진 겁니다. 아, 아까 저희가 방송 오프닝에서 나눴던 그 건축 비유로 치면요.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가 채 굳기도 전에 무거운 지붕부터 그냥 냅다 얹어버린 격이네요. 와,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단숨에 다 설명해 줄 것만 같은 그 무겁고 거대한 절대신념의 지붕을 확 얹어버리니까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맞습니다. 부실한 지반이랑 뼈대가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이 안쪽으로 팍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새로운 가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단 3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마음의 방이 아예 찌그러져서 닫혀버렸군요. 네, 그래서 그들은 주체 사상 이외의 모든 철학이나 아이디어를 이른바 이색사조,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한 혁명을 방해하는 불순한 잡동사니 취급을 하면서 맹렬하게 배격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다 꿰뚫어 본다고 엄청나게 자만했지만 실상은 단 하나의 색깔 렌즈만 끼고 세상을 보는 심각한 지적 빈곤 상태였던 겁니다. 충분한 교양이 형성되기 전에 성급하게 신념에 뛰어들었다. 와, 이 문장은 진짜 과거를 향한 반성을 훌쩍 넘어서 2026년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재 우리 모두의 뒤통수로 날아오는 거대한 돌직구 같습니다. 네,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이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대한 자료들의 핵심을 한번 쫙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 이 세상을 한번 내 손으로 바꿔보겠다며 뜨겁게 불타올랐던 엘리트 청년들의 그 맹목적 열정은 1990년대 끝자락에 이르러서 내 청춘과 인생의 방향이 통째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부정한 용기였죠. 그리고 1999년에 울려 퍼진 이들의 고백은 단순히 도서관 구석에 처박힌 먼지 쌓인 낡은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2026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류 세력의 이념적 DNA, 그리고 그들이 이 사회에 남겨놓은 거대한 부채를 낱낱이 검증해내는 아주 훌륭한 해부학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서울캐스트 편집장이 기사 맨 마지막에 남긴 코멘트가 오늘 논의의 전곡을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외면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외면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과거 자신들의 끔찍한 오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부하는 그 아픈 고통을 계속 회피한다면 한 인간이든 한 국가든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맹신과 괴물을 낳게 된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인 거죠.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완전히 마치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오늘 1980년대의 청년들의 이 치열하고 슬픈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청년들은 경찰을 피해 숨어든 지하 조직이라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닫힌 공간에서 세상을 보는 넓은 교양이 채 쌓이기도 전에 특정 이념만이 무한 반복되는 그 좁은 메아리 방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만이 진보적이고 절대적으로 옳다는 아주 치명적인 오만에 빠져버렸죠. 네, 시대적 비극이었죠.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진 2026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를까요? 한 번쯤 꼭 돌아봐야 할 문제네요. 과거랑 달리 지금은 정보가 부족해서 갇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의 정치적 성향,
내가 딱 좋아하는 의견, 내 분노를 아주 속 시원하게 정당화해주는 자극적인 뉴스만을 끝없이 입에다 떠먹여주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매끄러운 알고리즘의 바다를 매일같이 헤엄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1980년대 그 청년들보다 진정으로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며 교양 있는 시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 어렵네요. 어쩌면 우리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나 특정 진영 논리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달콤한 디지털 지하 조직에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근 채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은 혐오하고 조롱하고 배격하는 현대판 이념적 맹신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알고리즘이 만든 보이지 않는 지하 조직이네요. 네. 만약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서 있는 이 맹신의 메아리 방을 스스로 한 번쯤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훗날 백발이 성성해진 어느 날 거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내가 평생을 바쳤던 신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주 단단하게 딛고 서 있는 그 신념의 설계도는 과연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꾸로 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마음속 건물을 한 번쯤 진지하게 의심하고 점검해 보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 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